1984년 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라는 신규안을 마련한 무기. 육상 무기 최초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낸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00이 탄생됐다. 보병의 전투는 공군, 포병, 기갑 등과의 협동 및 지원 아래 수행되는데 장갑차는 보병을 전차와 비슷한 속도로 진격, 합동 전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하지만 초기의 장갑차가 보병을 전쟁터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00은 기동전 수행에서 보병의 전투 지원, 대장갑 차량 파괴와 대공 사격까지도 가능하다. 파편과 철갑탄의 우수한 저항력을 가진 차체, 기관총과 연막탄 발사기로 무장된 전투 장갑차.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방호력, 화력을 겸비한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00의 역사가 시작된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육군의 전술 변화가 일어났다.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새로운 전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계속되는 기계화 부대의 증가 때문. 당시 국내 방위 산업은 소총이나 화포만이 겨우 자체 개발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거는 전부 미 근원품을 갖다가 쓰는 입장이 돼서 또 당시 이북에는 벌써 그러한 걸 국산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있는 터전이라 상당히 우리가 열세한 입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또는 질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열세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자체적으로 생산, 보병 사단을 기계화 사단으로 바꾸는 OMG 전략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OMG 전략이란 대규모의 전차와 장갑차를 한꺼번에 운용해 방어선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적인 우세를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우리 군에서 전차와 장갑차의 보유가 시급해진 것이다. 결국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계화 사단의 편성을 지시하게 되고 이때부터 전차와 장갑차의 국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최첨단 장비인 전차는 당시 기술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전차에 비해 낮은 체계 기술 수준을 요하는 장갑차의 자체 개발이 결정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던 장갑차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원조받은 M113 계열의 장갑차 약 300대 정도였다. 국내에서 장갑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 생산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장갑차의 개발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장갑차의 독자 개발은 자주 국방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결국 국내 독자 개발로 다시 결정되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장갑차 연구가 시작됐다. 단순 보병의 전투는 또다시 6.25 사변과 같은 엄청난 우리 귀중한 자식들 다 죽고 만다. 최소한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 군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M113은 병력만 수송하는 거였었는데 탑승 전투를 할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투장갑차였었거든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병을 전쟁터로 수송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기존의 장갑차는 이동 중에는 보병의 보호가 잘 이루어졌지만 보병은 장갑차에서 하차한 상태에서만 전투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하차 시에 보병의 피격률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전투장갑차다. 전투장갑차는 장갑차에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보병의 전투 지원을 가능하게 해 하차 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198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84년 8월 최종 전투 장비로 채택되기까지 약 5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K200.
국내 기술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했던 한국형 장갑차의 개발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현수 장치 문제고, 하나는 동력 발생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문제고, 또 하나는 장갑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장갑차답게 그 장갑 판재를 어떻게 우리 기술로 개발하느냐, 그 세 가지가 아주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험한 산지까지 장갑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퀴가 아닌 궤도의 개발이 필요했는데 현수 장치는 궤도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또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과 그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트랜스미션, 즉 변속기를 국산화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했고, K200의 장갑판 역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었다. 현재 유격 장갑은 파끔한 것을 열 처리하여 강도를 보강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그 장갑 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강 그 기술 입장이 당시 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갑차의 그 특수 장갑 판재 개발 팀이 그 일을 정말 몇 번 실패하고 정말 그 어려운 결과를 겪어서 그와 같은 장갑 판재가 방호력을 군이 요구하는 상황 이상으로 그 만들어낸 건 참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갑차의 수륙 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깊은 호수나 강, 바다를 도하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수심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투 장갑차인 만큼 각종 무기가 장착될 경우도 감안해야 했다.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상당히 많아요. 제한이. 중량 제한. 또 중량이 한 군데로 쏠려도 기울고, 중량 배분이 여기 엔진 트랜스미션이 있고 뒤에 병력 타고 포를 실었는데 이게 앞 뒤로 바란스가 안 맞으면은 또 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쏙 들어가서 못 나오는 수도 있고, 상당히 즉 수중역학. 계속된 연구 끝에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해 제작한 차체에 증가 장갑을 채용하고 장갑 안을 폴리우레탄 폼으로 채워서 부력을 높이는 기술이 탄생했고, 여러 차례 시행된 수중 주행 시험 역시 각종 무기를 장착하고도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해냈다. K200의 최대 수중 속도는 시간당 7km로 물살이 새지 않은 곳에서부터 연못, 강, 수심에 상관없이 도하가 가능한 수륙양용 장갑차가 탄생됐다. 도하 작전 시에는 약 1개 분대 규모를 탑승시켜 수중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무기의 장착에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K200의 기동력과 내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성능 시험도 이루어졌다. 성능 시험하고 내구도 시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능 시험은 그 주로 이제 포장도로, 또 포장도로도 굴곡이 없고 어떤 표준화되는 그 포장도로가 필요하고, 내구도 시험은 장갑차의 경우 이제 8,000km의 그 내구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구도 시험은 장갑차를 평지와 경사도, 산지나 비포장 도로와 같은 야지에서 주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주행 시험은 20%, 50%, 30% 비율로 평가가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 장갑차의 내구도 외에도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까지 판단하게 된다. (84년) 초도 배치 이후 85년 1년간의 운용 시험을 통해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된 K200. 전체 구조는 차체 앞 왼쪽에 조종석, 오른쪽에 엔진실, 가운데 전투실이 위치해 있는데
차체 뒤쪽 병력실에 무장병력 9명이 탑승 가능하다. 저희가 장갑차의 체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크게 기동력 부분과 화력 부분, 생존성 부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크게 기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280마력급의 파워팩 동력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체계 중량 대비해서 톤당 마력이 20톤을 상회하는 아주 큰 그 야지 기동성을 가졌고, 또한 화력 측면에서도 12.7mm라든가 M60 5.62mm의 어떤 공축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총의 장갑 방호가 되면서 화력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생존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 장갑, 또 그 다음에 화생방에 방호될 수 있도록 화생방 지역에서의 어떤 그 탐지를 하고 그걸 식별해서 후방부대에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내장돼 있어서 철갑탄 방어뿐만 아니라 화생방 지역에서도 탑승 인원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 K100의 타 장비에 대비해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쓴 K200의 기동력은 성능 시험을 통해 이미 입증된 것과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30%의 측면 경사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0%의 단면 경사를 등산할 수 있으며 제자리 회전도 가능하다. 야지나 험지에서의 기동력도 뛰어나 우리나라와 같은 산지 지형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차체 앞은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6대가 장착돼 있다.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타수 사격대는 360도 전 방향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회전할 수 있다. 병력실 양옆에 2개씩 총안구 4개가 설치돼 있어 보병 탑승 전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장갑차와 대전차 및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mm부터 105mm에 이르는 각종 화기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 내부에 화생방 탐지기와 경보기가 부착되어 있다. 화생방전이 점차 늘고 있는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장갑차가 화학물질 오염 지역에 들어설 경우 내부에 경보기가 울려 오염 지역 임무를 알려준다. K200은 한국형 지형화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정이 많고 저기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호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갑 구조물로 다해서는 경량화를 필수화시켜서 경량화가 되게 되면 장갑 두께가 얇아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격 장갑 시스템을 도입해서 방호력을 중구경 화기에 방어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갑판 기술의 개발 덕분에 K200의 장갑판의 중량은 강철판 중량의 30%에 불과하지만 파편과 철갑탄에 대한 저항력은 강철판과 동일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차체의 전면 및 측면 14.5mm 판의 앞 윗부분은 소화기 및 포탄 파편, 철갑탄에도 우수한 방호력을 갖고 있으며 차체의 하부는 대인 지뢰에도 끄떡 없다. K200의 특징은 이후 개발된 계열 장갑차들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장갑차 모델에 그 별명이 있어요. 뚜꺼비예요, 뚜꺼비. 그 뚜꺼비를 왜 뚜꺼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이 뚜꺼비는 그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번식력도 좋고. 그래서 이 장갑차를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한국형의 기반 구축을 통해서 한국형 자주포, 한국형 장갑차, 한국형 전차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한국형 모델의 효시를 낳게 된 거죠.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전장의 임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K200 계열 장갑차를 개발, 현재 야전 운용 중에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의 근접 전투 지원을 위해 개발된 박격포 탑재 장갑차.
기계화 부대와 강이나 야지, 험준한 산악지형 등을 같이 이동하며 어떠한 전장 환경 하에서도 적시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차량 내부에서 장갑 방호를 받으면서 박격포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격포 탑재 장갑차의 가장 큰 전술적 이점이다. 4.2인치와 81mm 두 종류의 박격포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데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는 탑승 인원 5명, 포탑 88발을 적재할 수 있고 81mm 박격포 탑재 장갑차는 전투 중량 12.8톤으로 탑승 인원 7명, 포탄 110발을 적재할 수 있다. 군안 장갑차는 야전에서 군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군안과 정비를 할 수 있는 전투 근무 지원 장갑차다. 차체에 크레인과 윈치가 장착돼 있어 고장이 발생하거나 기동이 불가능한 장갑 차량을 인근의 정비 시설로 신속하게 견인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크레인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최대 3.4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또한 도르래를 이용해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비인 윈치는 최대 20톤 차량까지 견인할 수 있으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기동성과 방어력 등의 기본 성능은 K200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주무장 및 부무장의 탑재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부분의 성능은 다소 약한 편이다. 대신 야전에서도 파워팩이나 희연수장치, 동력장치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용 공구와 수리 부속, 엔진, 변속기, 산소 용접기 등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칸포 탑재 장갑차는 적어도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 표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화력을 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갑차다. 장갑차에 20mm 발칸포를 탑재해 자주화한 장비로 모두 1,800발의 탄을 적재할 수 있다. 기갑부대나 기계화 부대와 같이 기동하면서 운용되는데 야지, 수상, 산악 등 다양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공중에서의 유효 사거리는 1.2km, 지상에서의 유효 사거리는 2km이며 분당 발사 속도는 3,000발이다. 발칸포 탑재 장갑차에는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포착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성능 레이더가 함께 탑재되어 있다. 최대 5km까지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를 통해 적의 저공 비행 항공기에 대한 대공 방어를 할 수 있으며 트럭이나 경장갑차와 같은 지상 표적은 직사 화력으로 제압한다. 현대전에서 증가되고 있는 화생방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화생방 정찰 장갑차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하다. 주로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한 정찰, 화생방 작용제 탐지 및 분석, 오염지역 표시 등 화생방 상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화생방전 하에서의 효율적인 전투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전장에서 얻어진 화생방 관련 데이터는 신속하게 주장비로 전송, 보고가 가능하다. 차량 내부에는 화생방 탐지기와 경보기, 방사능 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승무원과 탑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양압 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서 가스 여과기로 여과한 다음 정화된 공기를 차량 내부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의 압력을 배기압보다 높게 유지하고 외부의 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화학작용제 자동 분석기인 MM1 역시 장갑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데 공기나 지표면에 오염된 화학작용제를 시료 흡입기를 통해 흡입해 가스 분자로 이온화시키고 이를 분리, 탐지,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 전장에서의 능동적인 전투를 위해 필요시 즉각 설치가 가능한 지휘소 천막과 상황판의 휴대, 다양한 첨단 통신 장비의 설치로 무선 통신 지휘가 가능한 전투 지휘 장갑차와 적외선에 의한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적외선 차폐 장갑차가 계열화되고 있다. 한국형 보병 전투장갑차 K200은 1990년대 말까지 기본형만 1,700여 대, 계열 장갑 차량을 통틀어서는 모두 2,000여 대가 생산됐으며 30mm 자주 대공포 비호 체계에서도 기본 자체로 사용되는 등 한국형 육상 무기의 개발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또한 K200의 독자 개발은 수입 대체 효과와 같은 많은 경제적 이익도 가져왔다. 저희가 그 개발 종료 시점에 저희하고 이제 그 가장 그 유사한 무기체를 갖고 있던 M113A3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양산 단가가 한 40만 불이 됐었는데 저희가 한 25만 불로 양산 단가를 내놓음으로써 해외의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대 기준을 하게 되면은 한 1,500만 불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출 무기라는 신기원을 마련했다. 1993년 42대를 시작으로 95년까지 111대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됐으며 총 2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효과를 남겼다. 또 수출된 장갑차는 평화유지군 활동에 지원되기도 했는데 보스니아의 전투에서 7.62mm 직격탄에 피격되고도 전혀 피해가 없는 모습을 보여 K200의 뛰어난 성능을 세계적으로 입증시켰다. 기동성이 중요시되는 현대전의 변화에 따라 보병의 전투에서도 상당한 화력과 기계화 무기들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기동력과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 속에서도 보병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보병 부대를 소화기나 핵무기로부터 방어하면서 신속히 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갑차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다.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대전에서의 장갑차는 전차와 항상 동반하여 운영돼야 하는 주요 무기 체계로 세계적으로도 장갑차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이 보병이 차에 탑승한 채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 장갑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동력, 화력, 방호력을 겸비하며 적 장갑차 파괴는 물론 전차와 대적할 수 있는 중기관포, 중구경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탑승 전투 및 전차 기동에 제한을 주는 에로 지역의 교량 확보에서부터 하차 전투, 침투 전투까지 수행하는 등 장갑차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향후 희연 장비를 기본 모델로 차기 장갑차를 개발, 대전차 화기 및 포탑을 설치하여 기동간 사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 자체 내에 이러한 산업을 통해 가지고 국방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야가 이러한 단순히 국산화한다는 그러한 개념 이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IT 산업과의 접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적용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국방의 틀이라고 봅니다. 70년대 방위 산업의 가치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K200 장갑차의 개발 역시 국방위원국 개발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그것에 있다. 한국 무기 개발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형 무기들의 전기를 마련한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00. 이것이 바로 K200만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이며 의미다. 1984년 초도 배치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열 차량들의 생산과 개발은 K200이 남긴 많은 의미들을 그대로 아는 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